이불을 어떻게 일부에 이어서 우리 본능의 재현, 인간 본능을 되찾아가는 흐름, 이 흐름이 굉장히 저는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해진다. 그래서 이번에 왜 트렌드 코리아가 2018년 거 말고 2017년 거에 캄테크가 등장할 거야. 아마 2016년인가 17년, 벌써 2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캄테크의 궁극적인 마지막 도달 단계가 생활 환경 지능이라는 거예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고 그래.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생활 환경 곳곳에 숨어 있는 센서와 지능이 보편화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네이버에서도 유럽의 그 인공지능 업체를 사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게 생활 환경 지능입니다. 궁극적으로 캄테크가 거기까지 가는 건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문이 열리듯이 자동으로 내가 뭔가 생각하는 것을 사물이 먼저 나를 인지하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력 그 SF 영화에 보면은 제다이들이 손을 쫙 뻗으면 왜 이렇게 쫙 날라와서 손에 딱 칼이 잡히고 막 이런 거. 뭐 신과 함께 영화를 봐도 내가 손을 뻗을 때만 나타나서 내 손에 뭔가 온단 말이죠. 이런 게 그 생활환경진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SF가 실현되듯이 리모컨이 내 손으로 날라오는 거죠. 그런 식이 가능한 상황이 오는 것이고, 뭐 미래학자들 얘기 보면 1인 1 드론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1인, 내 머리 위에 항상 드론이 떠다니는 상황.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게 태양광 효율이 좋아지면서 태양광만으로도 계속 떠다니는 상황. 최근에 그 비행기 하나가 25일인가 그 원료 공급 없이 떠다녔거든요. 태양광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양광 패널이 조금만 좋아지면은요, 우리가 그 인터스텔라에 아주 옛날에 만들어놨던 드론이 계속 지구를 떠다니는 게 나옵니다. 지구를 감시하면서 돌아다니는. 얘는 해킹을 하지 않으면 추락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계속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 여기저기를 감시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해외에 갈 때 트럼프 머리 위에 한 500m 상공인가에 드론이 항상 떠 있대요. 네. 지금도 이미. 그러니까 지금은 주요 인물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드론이 떠 있는 것이죠. 최고급 드론이겠죠. 미국 대통령을 보호하니까. 그리고 그 드론을 감시하는 인간이 지금은 많죠. 드론이 카메라의 영역이 넓잖아요. 근데 그 현재 인공지능은 센서링은 가능하지만 맥락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단계라는 것이죠. 현재는. 물론 하사비스는 알파고가 이미 AGI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맥락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가능할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먼저 1989년에 미술대 입시를 준비를 시작했다고 일부 요약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이제 뇌과학 공부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양자생물학에 대한 책을 이제 최근에 몇 권 봤어요. 양자생물학이 다루는 게 뭐냐면은 우리 세포에 양자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도저히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그 미시적인,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 양자 도약 같은 현상들이, 양자 터널링, 양자 도약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고 특히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은
세포막의 수용체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세포막의 수용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어떤 이온을 받아들일까, 어떤 물질을 받아들일까 하면서 우리의 이성, 의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의식을. 그래서 뭐 우리가 우울증 약이라든가 마음을 바꿔주는 약들은 대부분 그 수용체의 성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의 관문이에요. 그 수용체가. 리셉터라고 그래서 리셉터,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그 리셉터를 바꾸거나 리셉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데까지 현대 의학이 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약물을 주사 맞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단계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냅스 사이에서 인간의 생각이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는 1906년에 카할이라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사람이 최초로 합니다. 자기 논문에다가. 그 당시엔 죽은 사람의 시냅스를 연구하던 시대였어요. 시냅스를 스케치한 최초의 인물이 카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190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최초로 인간의 의식이 두뇌의 시냅스 사이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쓰고 죽었어요. 근데 그게 100년이 지나서 그게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시냅스 사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게 오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기분이 바뀌게 되고 감정이 바뀌게 되고, 근데 인간의 이성, 전전두엽이 생각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감정의 지배를 받더라는 것이죠. 즉, 한 번 찍히면 절대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저 인간 나한테 한 번 찍혔어.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안 이뻐. 감정의 지배를 당하더라는 게 의식의 해석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그럼 인간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시냅스 그림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래도. 자, 두뇌 좀 있죠? 두뇌 그림도 좀 있고. 이게 그래도 시냅스 그림이 있을 건데 일단 두뇌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두엽이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내는가를 이렇게 시간차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두뇌를 관찰해 보니까 인간은 결정을 먼저 하고 해석을 나중에 하더라는 결론이 자꾸 나옵니다. 결정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몸이 먼저 어떤 결정을 하고 호흡으로 또는 yes, no를 먼저 결정을 하고 나중에 전두엽이 우리 본능과 직감과 감정의 대변인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냥 딱 뻘짓을 해버린 거야. 트럼프처럼 돌발적으로. 그러면 그 청와대 대변인하고 참모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굉장히 큰 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변인이 딱 나와서 이제 언론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맥락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맥락을 다시 재조정해줘. 이렇게 그것을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재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 역할을 전두엽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두엽이 우리 몸보다 더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뇌과학이 점점 더 발달을 해보니까 전두엽이 영리한 게 아니라 우리 세포 자체가 너무 영리하더라는 것이죠. 두뇌에서 시냅스 자체가 이미 거기서 양자적인 현상을 나타내는데, 양자적인 현상을 나타낸다는 뜻은 뭐냐면 세포 차원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동일한 시간에 가능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양자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디지털적인 현상인데 동시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양자 컴퓨터를 병렬 처리한다라고 그래요. 분산 병렬 처리. 동시에 여러 가지 것을 처리해버리는 능력, 그게 양자 컴퓨터의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1부터 0 사이에 수많은 가설들을 하나의 큐빗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산의 도구로 활용한다. 그래서 이진법이 아니라 18진법, 20진법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24진법까지 가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가 인간의 의식과 동일한 상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뭐냐면 인간의 세포에서 세포막 수용체에서 일어나는 양자적인 현상은 24진법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어쩌면 무한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인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은 생물학적인 양자 컴퓨터고 인공지능은 광물학적인 양자 컴퓨터인 거예요. 발달을 한 이후를 생각해 보자면. 그래서 생물학적인 컴퓨터는 좀 아날로그에 강하고 광물적인 인공지능은 양자 컴퓨터는 좀 디지털에 강한 거죠. 그래서 세포를 가진 인간은 뭔가 더 애매하고 좀 더 감정적이고 뭐 양가 감정이라고 있죠.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다거나 이렇게 뭔가 막 겹쳐져 있고 복잡하고 뭐 그런 거고 양자 컴퓨터는 그런 것들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정리하는 경향으로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 할 건데 이런 거죠. 마치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성격 차이가 있었다고 치면은 우리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대비가 됐어요. 성격이 남자는 해결하기를 좋아하고 정리하기를 좋아하고 답을 찾기를 좋아하는 경향으로 발달하고 자뇌적인 경향이라고 하죠. 여자는 좀 더 복잡하고 뇌교 교량이 발달해가지고 우뇌 좌뇌가 자주 섞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은 할 수 있지만 뭐 하나를 똑부러지게 정리하는, 그래서 뭔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좀 약하더라. 그것을 장독립적이라고 부르던데 심리학에서. 그래서 주차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은 주차를 잘하는 남자는 예를 들어서 차선이 있고 백밀러에서 보이는 차선과 뒷바퀴와의 간격이 5cm 이상이면 돼. 5cm에서 10cm 사이면 돼. 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주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뒷바퀴와 차선이 5cm에서 7cm만 되면 돼. 라는 생각도 있는데 동시에 부딪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두뇌를 동시에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걸 알거든요. 그것만 집중하면 절대 안 부딪혀. 왜? 차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차보다 넓어. 바로 그런 어떤 결론을 딱 내리고서 그것만 집중하고 주차를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삐삐삐삐 할 때 딱 그냥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게. 그래서 그게 범위를 좁혀서 아주 독립적으로 거기에 집중하는 능력이 좀 방해받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뇌교가 두뇌가 좀 더 많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 두뇌의 장점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디테일한 것,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감지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우리 남편이 지금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몇 시간이 늦었는데 여자를 만나고 왔을까 남자를 만나고 왔을까 뭐 이런 느낌들. 그런 감각들이 오히려 그 복잡한 걸 잘 처리한다는 얘기죠. 애매한 것들을. 그것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인 능력이 남자보다는 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녀가 그렇게 차이가 있듯이 인간과 인공지능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 옆에 딱 대비했을 때 인공지능은 훨씬 더 남성형 두뇌인 거예요. 좀 더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두뇌인 거죠. 근데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과 비교해보면 인간은 좀 더 여성적인 두뇌인 거죠. 남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황금률, 황금 비율하고 원주율은 무리수, 끝이 나지 않는 숫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비례가 떨어지지 않고 정답이 떨어지지 않는 영역으로 인간들은 밀려나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은 답이 떨어지고 효율적이고 평균을 잘 내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먼저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의학으로 병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 얘기죠. 의학은 데이터의 과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피부병이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암 진단보다 피부병 의사가 더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왓슨이 현재 암 환자를 진단하고
진단하는 그 암 환자의 전체 수가 그게 우리나라 숫자인지 글로벌 숫자인지 헷갈리는데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300만 명이. 그런데 의학 데이터를 내보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특정 분야의 질병 중에서 환자 12만 명을 진료를 하면 20년 정도 병원에서 근무한 베테랑 의사를 능가하더라는 거예요. 12만 명만 봐도. 근데 이미 300만 명 이상을 봐버린 거예요. 암 환자를. 그러니까 그 왓슨의 능력은 병원에서 한 1000년 정도 근무한 베테랑 의사인 거죠. 예를 들자면 인간이 볼 수 있는 환자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있는 의학 논문의 숫자의 한계가 있고 인간의 기억의 한계가 있어요. 새로운 기억을 하면 옛날 기억이 날아가거나 무의식에 저장되거나 이렇게 저 깊은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생각만 드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수평적이야. 저장 능력이 똑같고 꺼내는 데 있어서 인풋과 아웃풋이 인간하고 틀려요. 인간은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저장하지만 얘는 디지털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꺼내는 속도도 빠르고 동시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능하죠, 인공지능은.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의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듯이 이 지구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마치 그렇게 하나의 가정을 이루듯이 앞으로 문명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들은 자 여기서 보듯이 현재 인공지능이 좀 크게 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크게 하면은 확대되는 AI 로봇 일터, 운송제조, 법률, 의료진단, 심리치료까지 이렇게 몸을 쓰는 영역에서부터 정신을 쓰는 영역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죠. 빅데이터 쭉 본 다음에 우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빅데이터의 종류와 정복 순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양과 질과 힘의 다양성, 방향과 연관의 다양성, 속도와 흐름의 다양성, 확률의 다양성 이것이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기 전 상태인 거죠. 데이터가 되기 전의 상태. 그래서 뭔가 기계적인 것은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 무생물, 생물, 미생물, 비물질, 다차원 이렇게 인공지능이 뭔가가 데이터가 되는 순서대로 인공지능이 쫙 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의 거의 동시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부 실험적인 단계에 있긴 하지만 이미 물질과 무생물 단계까지는 인공지능이 상당히 인간의 영역을 다 뺏어갈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의학에서까지 지금 그 생물의 단계잖아요. 의학이. 생물의 단계까지 데이터를 모을수록 인간이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 중에 정말 비극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뇌의 시냅스가 살아있는 세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실험을 했는데 그 사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두뇌에 이렇게 헬멧을 씌우고 웨어러블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실험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을 시켰어요. 지금은 생각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만 깜빡깜빡해도 마비 환자가 책을 쓸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꽤 가끔 TV에 나오죠. 스티븐 호킹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일주일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잘한 거야 이제. 생각만으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어요. 로보캅이 된 거죠. 2주가 지난 뒤에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훈련을 안 한 거야. 2주 뒤에 시켜보니까 잘 안 돼. 왜 안 되냐? 시냅스가 바뀌면서 뇌파가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보내는 신호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야.
왜? 내 두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분명히 웨어러블 옷을 잘 조종했던 사람이 자기는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 두뇌는 이미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그걸 인식을 잘 못해요. 잘 못 끌어다녀.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몸도 그렇죠. 수련을 안 하면 운동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무술의 고수가 그 얘기 알죠? 바이올린 누가 그 얘기했더라? 아시죠?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3일 연습을 안 하면은 뭐 청중이 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3일 동안 내가 연습을 안 하면 청중이 들으면서 저 사람 바이올린 실력이 떨어졌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마 하루 이틀 3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무술의 고수든 악기의 고수든 간에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두뇌는 어떻게 돼버려요? 변질돼 버려요. 왜?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제처럼 연주가 안 되는 거야. 3일 쉬었더니. 네. 이게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예요. 지속적으로 두뇌가 늙어간다라는 거죠. 변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은 지속적인 데이터의 축적이 가능하지만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차피 죽고 3일만 연습 안 해도 그게 날아가 버려요. 뭐 일주일만 연습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기억이 날아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식의 축적으로서 뭔가를 그 일을 잘하게 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에게 다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빅데이터를 전부 그것을 수치화해가고 있고요. 근데 그 수치화하는 걸 누가 도와주냐? 인간들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도와주는? 통계. 자, 이거 보고 이건 제가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그 원래 것을 제가 한글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단 거고 이런 빅데이터가 있다. 빅데이터 종류가 크기, 속도, 종류, 정확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 게 이 페이지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예요. 완벽해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인공지능은 완벽해져 가고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야 장난 아닌데 이런 표현 하잖아요. 누군가가 뭘 잘할 때. 그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 뭘 잘 못한다는 얘기는 뭐 장난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너 지금 장난하냐? 뭘 잘 못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장난 아닌데 이 감탄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인간은 장난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경향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더 정확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바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어떤 영역에 머물게 되냐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장난인 영역에서 인간은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인공지능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장난이 아닌 고수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활동을 하는 경향성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제 강의에서 결론 내리고 저 우버 사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가 과도기는 이렇게 돼요. 인공지능과 사물지능 그리고 그 모든 사물과 센서가 연결된 상태, 그 상태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록체인 강의를 들어보면 블록체인은 새로운 인터넷이고 새로운 컴퓨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가 많이 연결돼서 동시에 센서링이 가능한 것, 그것이 블록체인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가 지구 반대편에서 동시에 인식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은 두뇌고 블록체인은 신경망이고 사물지능은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 두뇌로 연결돼 있죠. 네. 그런 거예요. 사물 인터넷. 사물지능, 얘가 하나의 세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에 센서링이 연결되고 그게 어떤 망을 통해서 모든 사물과 모든 가게의 이런 계산 시스템과 모든 컴퓨터가 신경망으로 연결된 상태, 그것이 블록체인인 거죠. 그래서 체인이죠.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체인. 그래서 5G라든가 AGI, 블록체인의 완성이라는 것은 되게 오래 걸려요. 그게 전부 다 완성돼야 돼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완성이 돼야 하고 신경망도 완성이 되어야 하고 모든 전산 처리 가능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블록체인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만 한다 그러면 그게 왜 자꾸 해킹이 되고 오류가 나냐면은 인공지능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이 해킹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서야 돼요. 그래야지 블록체인이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기축통화를 대신하게 되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우리 인간의 두뇌는 우리 세포하고 연결된 신경망을 끊어버리면 두뇌도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지능이 좋아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신경망으로 사물지능이 연결되었을 때 인공지능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인공지능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신경망이 없으면 두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거는 일체인 거예요.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하나의 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연결이 됐을 때 이 지구는 가이아가 돼가는 거예요. 가이아. 그래서 이 지구가 가이아가 돼간단 말은 아마 이민아 씨도 한번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지구가 가이아가 될 거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 택시 서비스를 보면은 어떻게 사물지능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가, 이 지구가 이렇게 센서링이 확산되어 가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처음에는 뉴욕 중심가에서만 택시가 움직이다가 중심가가 너무 혼잡하니까 여기 중심가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린 택시를 만들자 해가지고 뉴욕 변두리에서만 돌아다니는 택시 회사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에서만 택시를 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버가 생기자마자 택시 타는 지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자가용을 이용하는 영역이. 이게 왜 그러면 신경망이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선으로. 그러면서 점점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자기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점점 넓어지면서. 이게 이제 전 지구로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자, 조금 강의의 방향을 좀 더 잡기 위해서 질문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질문을 좀 해보실래요? 저 혼자 막 흘러가는 것보다는 어제 좀 질문하실 거 있었잖아요. 뭐 인더스트리 3.0이 그게 4차 산업혁명 뭐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는 동시에 진행한단 말이에요. 말을 만들어 놓고 정책 방향이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정확한 개념으로 4차 산업이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는 느낌. 그거를 어제 질문을 드리고. 마치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종의 변화, 진화 단계에 있어서 뭐 어류, 양서류, 포유류 이렇게 그 다음에
영장류 이렇게 나타나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두뇌 발달 단계를 보면은 이제 파충류의 두뇌, 포유류의 두뇌, 영장류의 두뇌가 이렇게 구조가 다르거든요. 구조가 다른데 파충류 두뇌와 영장류 두뇌가 다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중앙에서 뭔가 그것을 인식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물론 뱀들도 서로 소통을 할 수는 있어요. 주로 이렇게 번식기 때 서로 만나서 이렇게 페로몬 같은 걸로 해서 서로 그래서 번식을 하는 거죠. 최소한의 소통을 해야. 그러나 굉장히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파충류들은. 그런데 포유류로 오게 되면서 감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냐 4차 산업이냐의 문제는 소통의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몇몇 나와 있고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저는 그 책을 목차는 보긴 봤지만 안 샀어요.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문제는 소통의 도구가 달라지는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2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냥 전화기 소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차 산업혁명의 소통은 인터넷 소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소통은 인터넷 소통에서 휴대폰 소통으로 이제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어떤 경제 중심이 이동하는 정도의 좀 혁신적인 소통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소통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들끼리 소통하고 인간의 소통이 좀 달라졌잖아요. 인간은 이제 언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그렇게 그다음에 원숭이 수준의 소통하고 인간 수준의 소통이 달라졌듯이. 그러니까 저는 3차 산업혁명의 소통의 규모와 질과 속도하고 4차 산업혁명 분명히 다르고 근데 이게 이후에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이 완성하게 되면 5차 산업혁명이 온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죠. 소통의 방식이 한 번 더 혁명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광범위해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만물적으로 가는 거로 해가지고 네네. 만물지능. 근데 이제 맥락을 모른다는 아날로그 정보를 하니까 디지털이 모른다는 얘가 모른다는 것도 중요한. 아날로그를 거의 완벽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AGI 단계인 거죠. 예. 범용 인공지능이 단계죠. 하라리가 생각하고 데모스 보면 저는 데모스 상을 5차 산업혁명으로 예, 호모 데우스. 예. 데모스 자체가 4차 뛰면서 하라리가 말은 안 하지만 5차도 그게 5차예요. 분명히 바뀌어요. 많이 바뀌게 되는 소통 방식이. 예. 예. 그래 됐을 때 잠깐 보시면 이제 29페이지 보면 진정한 민주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힘들다는 측면이 있고 계속 불안정한 노동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해결인데 생각해 보시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어차피 놀이문화로 가면서 AI나 이런 로봇이 다 노동을 하고 그 나머지 우리는 99%가 실업자 상황에서 산다고 말씀을 해놨는데 네. 그에 대한 대처 방향이 그저 가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수 있는지 20년 동안 어떻게 아주 모든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말씀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향이라고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각자도생 방식으로 약간 각계전투 방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네, 각계전투 방식인데 20년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 무조건 듣고만 된다는 그런 상황. 예, 그 과도기를 지나가야만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는 도구의
인간이 발견한 도구의 힘이 강력해지는 경향성하고 그 도구를 독점할 수 있다는 경향성이 커져가요. 동시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사유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인공지능이 전 세계 두뇌, 우리 웨어러블이라든가 이런 것과 분명히 서비스를 하다 보면 신경망이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4차 산업혁명기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하면서 박리담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판다거나 하면서 지금 구글이 광고비 버는 것처럼 그렇게 확장해 나가겠죠.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데이터가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의 양하고 전 세계 그 사물지능과 연결망이 어떤 특정한 임계점을 딱 능가하게 되면 마치 포유류 위에서 영장류로 진화하는 듯한 창발적인 현상이 인공지능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미래학자들도 얘기하고 SF 영화에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로봇에 보면은 그 박사가 인공지능은 언젠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비밀을 간직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주는 거죠. 인공지능이 레볼루션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힌트를 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시대가 오기까지 고통스럽게 각자 도생을 하면서 좀 버텨야 되는데 지역 경제를, 그러니까 내수 경제라고 보통 말을 하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축소함으로써 자기의 소비 경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그 상품 단가를 그 수요 공급 차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기업들이 아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나 손해보면서 그냥 팔 거야. 뭐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뭔가 영혼성이 있는 기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한국에서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과도기를 버티게 될 거예요. 그 플랫폼 기업들이 모든 것을 막 소매점, 도매점까지 다 차지하고 배달도 공짜화되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확장의 과정을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고 뭐 협동조합을 만들고 1차 산업의 현장에서 곡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약간 좀 자선하듯이 남는 음식들을 공유 경제로 이렇게 분배시키고 하는 막 그런 살아남기 위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나타날 건데,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만든 PPT 중에서 여기 그게 이 얘기를 했어요. 분명한 것은 1차 산업혁명기에 나타난 그 농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물고기라든가 이런 어떤 농산물 가격 있죠. 이것은 분명히 올라갈 그 본래 가치를 찾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저는. 그게 기후변화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아마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에코리컬처라는 말을 만들어 봤어요. 에코리컬처. 에그리컬처하고 에코시스템을 결합시켜 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리컬처의 경향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서 도시로 수많은 인력이 빠져나갔듯이 다시 역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70년대의 농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6차 산업화되고 문화가 도시에서 형성됐던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제죠. 그게 에코리컬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대다수는 그런 방식으로 생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선진국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제3세계나 그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화로 피해를 볼 직종과 직업은 어떤 것일까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의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지역에 상관없이. 어떤 직종이냐, 어떤 일이냐가 자동화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자동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했을 때, 그리고 로봇이 지속적으로 등장했을 때 어떤 게 타격을 받을 것이냐. 사실 농업도 타격을 받긴 받아요. 시스템화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예를 들어서 토마토 따는 로봇이라든가 그 딸기가 잘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를 얼마든지 감별할 수 있는 로봇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대규모 단지에서 얘네들이 전기도 무료화되잖아요. 태양광을 깔아버리면. 물론 시설비가 초기 투자비가 들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산이 지금 가능해지기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되는데, 중진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중진국이. 왜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화는 해야 되겠고, 왜 자동화를 해야 되냐?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 자동화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만든 자동화 시스템 자체가 없고, 이걸 또 선진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네. 로봇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이중고가 되는 거죠. 국가의 돈은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뭐냐면은 기업체들이 모아놓은 돈이잖아요. 이 모아놓은 돈이 자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인부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직장인들은. 그러니까 이중고가 돼버리는 거죠. 국부가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제 때보다도 더 잔인한 어떤 식민지화가 가능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식민지화가 한국을 쓰나미처럼 닥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고 봤을 때, 그것을 여기다가 제가 지금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여기죠. 장사의 방식을 원래 봉사의 방식으로 해왔던 데는 살아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장사를 해서 마진을 남겨서 건물을 사야지 하면서 이렇게 그 성장기의 마인드로 뭔가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망가질 거라고 봐요. 빨리 망가지고, 봉사의 마인드로 뭔가를 장사를 하고 음식점을 하고 어떤 일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살아남는데, 왜 그러냐면은 마치 정보 공개 되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원가 공개랑 또 비슷한 거예요. 원가 공개. 집을 지을 때 철근을 몇 개를 놓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됐을 때 마진을 많이 남기는 기업은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이 있는 기업, 나는 기업을 원래 인간애로부터 시작을 했다 라는 것이 지금은 안 드러나는데, 그 얘기 아시죠? 수영장에 물을 빼면 누가 팬티를 입고 있지 않은지가 드러난다라는 외국의 속담이 있어요. 물이 차 있을 때는 누가 속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모르는데, 남자의 경우요. 근데 물이 빠지게 되면은 벗고 놀던 애도 있는 거죠. 그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정보가 공개가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정보는 4차 산업혁명기이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가 알게 되죠. 확산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었다면은 박근혜 탄핵 자체가 없었죠. 불가능하고, 여전히 좀 더 나쁜 적폐 세력들이 여전히 기득권 행세를 하고 있겠죠. 아무튼 그것이 저는 대안이라고 보는데, 거대 집단일수록 대안을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그것을 공룡이라고 그러죠. 덩치가 클수록, 그러니까 예전에 쓰나미가 온다거나 아니면 혜성이 충돌했을 때 덩치가 큰 순서로 죽거든요. 그래서
작은 쥐가 많이 살아남았고 쥐보다 더 많이 살아남은 게 곤충 종류잖아요. 바퀴벌레.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남는다는 그 놀라운 생존력 있죠. 비키니 섬에선가 핵실험하고 나서 가봤더니 바퀴벌레는 살아남아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아, 얘는 핵이 터져도 살아남는구나. 네. 그렇게 덩치가 작고 생존력이 강하고 자기 갑옷이 있는, 자기만의 이 갑옷이 있는 기업이나 집단이나 그 개인이 좀 덜 불행해지겠죠. 불행해지는 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축소 경제로 가는 것은 가난해지는 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가난해. 예. 지금 현재 불과 0.1%나 이렇게 가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그랬을 때 국가가 지금 복지국가라는 부분이 이렇게 말하자면 사회적 국가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면 사회주의에 뭐 조금 변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방향을 지금 그거를 같이 의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잭 웰치 맞나요? 그 사람들처럼 자기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의 막 50%, 그다음에 저커버그는 99%인가를 내놓겠다고 그랬거든요. 1%만 갖고 살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면은 어떤 그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이재명 씨가 그 국민기본급을 얘기하기 훨씬 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이 상황을 예측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 개발되는 도구가 기득권 기업이 좀 더 손쉽게 빨대를 꼽을 수 있게끔 그 플랫폼 기업화되면서 대다수의 작은 기업들에게 갈 부를 전부 흡수했을 때 결국 니들도 죽고 나머지 소비자들도 죽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사람은 우파 경제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우파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니들이 번 돈을 다시 나눠주면 된다. 그럼 다시 돈이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기본급제는 현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마 그렇게 돼갈 거예요.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되고 점점 더 영리해지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마치 그 예전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하청업체를 쥐어짤 때 죽지 않을 만큼 쥐어짠대요.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마진율을 중소기업의 마진율을 딱 5%로 맞춘대요.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이번 달에 그 마진이 얼마 남았어? 순수익이 얼마야? 월급 주고 그 사장한테 남은 게 얼마야? 뭐 한 5% 성장했어요. 뭐 이 정도.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5% 이상의 성장률과 5% 이상의 마진이 나오면은 연구개발로 투입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강력한 특허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그러면 중소기업이 강력한 특허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제품 단가 올려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하청업체가 거래해야 된 기업이 못 올려주겠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괜찮은 기술력을 갖게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든 챔피언이 된 거죠. 알았어. 그러면 우리 제품은 다른 업체에 공급할게라는 대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마진을 주고 다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자기 하청업체를. 근데 그 과정이 앞으로 20년간 플랫폼 기업들도 그 과정이 계속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군가가 새 모녀가 뭐 집단 자살을 하고 월세가 없어서 자살을 하고 하면 그 뒤에 어떤 대책들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뭐 일본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생긴 제도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은 평생 택시비를 지원해주자. 뭐 이런 정책들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마치 BMW가 불난 것처럼.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복지가 조금씩 나아지는 측면이 죽지 않을 만큼 살려놓고서 가는 과정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언제까지 계속 될 거라고 보냐면은
5차 산업혁명이 오기 전까지 이 과정이 계속될 것이고 후진국은 별로 타격을 입지 않지만 중진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딱 그 위치에 지금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고. 사람들의 소비 수준을 낮출 수는 없는데 국가의 재정은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예술 벤처, 감성, 장사가 아니라 봉사, 먹을 것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어떤 문화 활동, 먹을 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문화 활동, 이런 것들로서 그 20년간을 우리가 생존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창의성이 나오는 부분도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손정호 씨한테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의 차이를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바이오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지만 셀트리온 그 사람은 벤처기업가고 자기가 그 회사를 창업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젊은 인재들이 취직도 못하고 머리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창업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니네들한테 월급 주기 위해서 나는 창업을 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과 그 연구원들이 굉장히 그 문화가 동등하고, 내가 회사에 가본 건 아닌데 그 사람 인터뷰만 듣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 거 하고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갖추고 돈을 투입하고 관리의 삼성, 직원들을 관리하고 연구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기업 문화하고 관리형 기업 문화가 있고, 이제 소통형 기업 문화라고 하죠. 반대로. 또는 구글이라든가 잘 나가는 해외의 그 창의성이 높은 기업들의 직원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나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간다라는 심리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나는 회사를 가는 거지 돈 벌려고 가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심리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쭉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감성 또는 예술성,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감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면 왜 생존력이 높냐면은, 다시 이제 제 강의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원론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것을 인공지능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이 잘 이해하는 영역에 있는 기업들부터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고수의 영역들이 먼저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의과대학을 6년을 나와가지고 장난이 아닌 의사야 라는 데가 망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이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곳은 돈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돈이 많이 되는 곳이에요.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쌓이고 돈이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회사는 돈이 많이 되는 곳에 인공지능을 먼저 꼭 이렇게 꼽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또 많이 모아요. 왜? 돈이 많이 되는 곳에서 데이터를 모아야지 그 인공지능이 딱 등장했을 때 의사 5명이 딱 실직되면서 그 5명에게 나갔던 연봉의 한 20%에서 50%를 인공지능 회사가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자본의 논리죠, 그냥.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를 내가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것이 굉장히 심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일 따는 로봇이 수술하는 로봇보다 만들기는 훨씬 쉽죠. 근데 과일 따는 것 자체가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쓰지 과일 따는 로봇을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웬만한 몇십만 평 규모의 어떤 농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큰 농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농부, 그러니까 뭐냐면은 2013년에 그 미래 직업의 그 경향성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 2명의 교수가 한 그 도표가 있잖아요. 이거죠. 이게 이제 자동화로 본 직업 전망 중에서 그 교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파밍 있죠, 파밍. 여기 보면은 파밍 있죠, 빨간색, 주황색인가? 그게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이 사라질 확률이 낮은 쪽이고
이쪽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본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뭐 미국,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는 그 대규모 농사꾼이 많은 거예요. 대규모 농사꾼이. 그러니까는 뭐 농약도 드론으로 뿌리고 막 이렇게 자동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농사도 자동화 될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에코리컬처를 얘기했듯이 한국 땅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이 강하고 그렇게 넓은 농지가 하나의 단지로 될 가능성이 좀 약해요. 한국은. 새만금이라면 좀 가능할 텐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스마트 농지인가 그게 세 군데 우리나라에 생기는데 새만금에 생기잖아요. 그렇게 넓은 땅을 국가가 살 수가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대규모 농단지가 있는 국가에서나 맞는 예측인 것이죠. 네.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 그런 이 전망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원론적으로 이제 갔을 때, 그래서 과일 따는 로봇을 만들기가 더 쉽긴 하지만 로봇 회사는 과일 따는 로봇을 많이 만들어도 과일 따는 로봇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암 진단하는 뭐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최근 뉴스에 의사가 조정하지 않는 수술을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 뉴스만 모아다가 저한테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는 제 유튜브 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올리면 뭐 최신 뉴스 댓글이 한 20개 이상이 달려요. 그럼 제가 그거 보는 것만 해도 하루에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 사람 댓글 뉴스만 보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안 해보는 거예요. 좀 너무 고마운 사람. 내가 고맙다고 맨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 영상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들어와서 댓글을 한번 보세요. 그럼 어제 무슨 기술이 나왔는지가 제 유튜브에 달려요, 댓글이. 제가 그 구독자를 만나기 정말 행운이죠. 링크까지 친절하게 다 달아줘요. 들어가서 보라고. 근데 그 뉴스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충격적인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 몇 가지가 난자 크기보다 작은 센서링을 MIT에선가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예요. 근데 그 센서링이 공기 중에 떠다닐 때 인간의 눈에 안 보인대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센서링 세포 크기의 뭔가가 센서가 나왔고 그 센서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앰비언트 인텔리전스가 드디어 시작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공기 중 센서링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이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페미니즘 문제 같은 것도, 몰카 문제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미술대학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노출된 여성을 계속 스케치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생활이라는 개념이죠.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인문학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거죠. 왜냐면은 원하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감출 것인가가 상황이 많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것까지는 이제 안 감춰도 돼.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많아지는 거죠. 뭐 너나 나나 같은 인간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이진경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인간 대신에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에게 뭐를 바꿔주냐면은 대신 생각해주는 것이 나올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자기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발달시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정말 저는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인문학이 바뀌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생각을 잘하고 나보다 더 시를 잘 짓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만으로
그 존재가 대신 생각해주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만으로 굉장한 문명사적인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철학자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아까 우버가 생존하는 것 같은 전략을 저는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미리 지금 우리 개개인의 또는 생존 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거창고등학교 10개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랑. 여기 제가 이제 거창고등 10개를 이거는 이제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PPT인데요. 어디다가 적어놨을 거예요, 아마. 잠시 후에 쉬었다가 이거 매슬로우 얘기하고 하면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피곤하시면 가셔서 나중에 유튜브로 복습하시면 돼요. 마지막 3분과 4분은 지금 뭐 1시간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PPT 하나씩 하면은 좀 더 제가 편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강의도 재미없고 효율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을게요. 잘 안 보이니까 쭉 보시면 눈으로 쓱 보기만 해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잖아요. 미래 직업 선택의 10개 거창고등학교 어플루엔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어플루엔자가 이제 이 어플루엔자라는 말을 처음에 지은 사람의 컨셉은 이거예요. 지금 현대 인류는 어플루언서라는 풍요와 부를 갈망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풍요와 부를 갈망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에 인류 대다수가 감염된 상태인데 그것을 자기가 그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진단하는 10가지 방법이 있다 하면서 이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부자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이미 자기는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어플루엔자 진단이 왜 중요하다고 저는 보냐면은 어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중독된 두뇌는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두뇌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돈이 많이 되는 영역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돈은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돈이 좀 되는 데가 온라인 교육이에요. 큰 돈은 안 되지만 메가스터디가 돈을 많이 벌었듯이 인공지능은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일종의 그 역할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고 지금 대화가 가능하고 근데 그게 지금은 맛집 찾아줘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야 인생의 목적은 뭐냐? 뭐 이런 질문까지 얘가 이제 하기 시작하고 너 농담 한번 해봐. 농담하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대화형 수업이 가능하고 걔가 홀로그램을 띄워주고 이런 도표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 지금까지 과외비를 받고 학원비를 받았던 그 무수한 업체들이 홀로그램이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업체로 그 수많은 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플랫폼이 형성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학원이 먹고 살 수 있었겠지만
그 플랫폼이 형성이 되면은 소비자들은 좋아져요. 학원비가 거의 공짜가 되니까. 10만 원 내던 걸 1,000원만 내면 되니까. 100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비용이. 그런데 수십억의 인구가 내는 1,000원을 이 한 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플랫폼 전쟁이죠. 플랫폼 경제고.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먼저 교육계를 먼저 침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의료계로 들어갈 거예요. 의료계로. 교육, 의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비하는 것들이 물질이나 생명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주로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주로 이거는 정보와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게 먼저 그 직업이 먼저 사라질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여튼 좀 쉬워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다 그게 나타나 있어요.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가 그거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야 인공지능한테 가장 늦게 침투당해요. 월급이 많은 쪽이 3년 전인가 영국에서 금융계 회사인데 500명을 한꺼번에 잘라버립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금융 쪽이 대부분 정보잖아요. 정보 분석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초단타 매매를 하고 1초에 1,000번을 거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손에 안 볼 거래. 그래서 그 초단타 매매 인공지능 그 확률을 냈는데 10년 동안 주식 거래를 했는데 이 인공지능이 딱 한 번 손실을 입었대요. 10년 동안 딱 한 번 손실을 입은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거래를 단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딱 한 번 했는데 손실 금액이 800원인가 그래. 손실 금액이 800원. 300원인가 800원인가 그래요. 손해볼 투자를 전혀 안 해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빅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투자를 하는 거야. 신념의 투자. 오를 거야. 이 펀드 오를 거야. 신념의 투자. 그냥 거의 종교활동이랑 똑같아. 주식 투자가. 종교활동이에요. 그래서 뭐 거미하고 뭐 문어하고 인간이 대결했는데 무작위로 선택한 게 막 수익률이 더 높고 막 이래요. 이게 인간 펀드 매니저의 이게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월급이 많은 쪽부터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식 교육을 할 때 절대 연봉에 연자도 꺼내면 안 돼요. 그럼 걔는 당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사라지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소용이 없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2번은 조금 다른데 이거는 좀 봉사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승진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인간들의 집단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승진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은 막 서열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조직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조직화, 시스템, 기계적인 것 이것을 인공지능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면은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집단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두뇌가 거기에 적응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먼저 뺏어가게 될 두뇌로 점점 자기가 바뀌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절대 가지 마라. 아까 얘기했죠. 돈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것이 인공지능이 먼저 가져가게 된다 이거예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이 얘기는 장래성이 전혀 없는데 거기를 왜 가죠, 사람이? 어떤 명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나는 돈이 안 돼도 좋으니까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 라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어떤 선호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만의 색깔을 점점 찾고 드러내는 그런 분야라는 뜻이거든요.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다 평준해지죠. 권력이.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을 뭔가 자기가 느끼는 순간 그것은 굉장히 빨리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원래 권력은 정보의 차별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의 손안에 뿌릴 수 있는 시대가 왔을 때
권력의 단물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서 특활비를 없앤다든가 이런 경향성이 바로 정보가 공용화되면서 권력의 단물이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3D 업종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법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늦게 자기 특권을 내려놓겠죠. 법을 바꾸라는 요구가 아주 많아져야만이,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막 바꿔버려야만이 더 빨리 평준화가 될 텐데,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좀 이렇게 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까 그 우버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새로운 시장은 변두리의 니치 시장에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편리함 자체를 아예 맛을 못 봤던 사람들한테 그 옆집에 자가용 남아도니까 이거 타고 시장 가면 돼요, 할머니. 가격도 싸요. 택시 부르면 여기 오지도 않아요. 시골이라서. 그 편리함의 니즈도 없었고, 그것이 얼마나 편리한지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그게 니치라는 것이죠. 황무지 같은 곳이죠. 제공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 시스템의 힘이 강해져요. 강해지다 보면 결국 그린 택시하고 옐로우 택시를 위협하는 정도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가장자리에서부터 안으로 파고드는 방식으로 공유경제는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죠.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의심치 말고 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하고 아내하고 약혼자는 주로 이제 아마 이게 거창고등학교니까 여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요? 좋아요. 그러면은 남녀공학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흔히 그 배우자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잘나야 되고, 좀 이렇게 집안도 좋으면 좋고, 막 이런 어떤. 안정적인 면을 추구하기보다도 모험이나 개척으로 해라 그런 말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는 같이 즐겁게 놀기만 하면 되는데 결혼식 날짜를 딱 잡아놓고 나면은 갑자기 그 남자와 여자를 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 약혼자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차라리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이 시대에는 낫다, 뭐 그런 뜻이고, 뭐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뭐 이런 개념이고,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하고요. 이 다음에는 메슬로우의 얘기하고 끝내면